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6월 CPI에 앞서서 오늘은 미국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됐는데요. 장단기 기대 인플레 3%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드디어 인플레이션 쇼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과 또 연준이 주장한 연내 이후의 금리 인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가 금리 인상의 당위성과 그 타당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6월 CPI를 기다리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사실 시장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우리 이렇게 방송에서 종목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테슬라의 생산 판매라든가, 쇼스키즈라든가 쇼 커버링 물량, 그리고 이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한국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와 관련된 ETF 상품이 내오는 수요에 따라서 향후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간 만큼 좀 차익 실현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에코프로 주가가 어제 장중에는 100만 원이 넘었다래요. 뭐 종목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100만 원이 넘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마감 지수로 15,000원 떨어지는 이런 양상인데요. 오늘 증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 홍 앵커께서도 경제 전문 앵커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시장은 미리 알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6월에 페드 회의에서 중앙은행의 노이즈 현상, 파월의 노이즈 현상을 발생시켰거든요. 그것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6월 CPI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오늘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6월의 노이즈 현상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장시간 논란 끝에 0.25%포인트 올리냐. 다들 시카고 페드 워치에서는 0.25%포인트 올릴 거로 봤죠. 근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자체가 0.25% 올릴 거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봤으면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 중단과 금리 동결은 어떤 의미냐?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는 그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는 사실은 금리 인상 중단은 전월 대비해서는 금리가 동결된 거죠. 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파월 의장이 법률가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시장의 노이즈 현상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으로 보면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가 동결하면 통화정책 변화다, 선회다. 그게 피해 보시죠. 그렇죠. 파월이 경제 이론상의 이론을 정립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학은 커먼 센스인데 상식인데 이게 시장의 노이즈 현상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노이즈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노이즈에서 싫어하죠.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RSI 지수에서 감해서 국면이기 때문에 무슨 순간 나면 조정의 빌미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조정돼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향후에 증시 전망과 관련돼서 어둡게 보는 건 아니다. 근데 불확실하다. 페드의 통화 정책이든 뭐든 불확실하다. 그럴 때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을 차익 실현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중앙은행에서 제공했던 파월이 의장이 제공했던 노이즈 현상, 소위 센트럴 뱅크 리스크를 뭐가 정리할 것이냐. 그게 중앙은행 일성 목표가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권의 가닥에 들어오면 시장에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페드가 받아들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6월에 CPI가 크게 안정될 것이다. 결과 지난 2개월 동안의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던 센트럴 뱅크 리스크, 파월 리스크가 정리가 된다. 이런 각도에서 오늘 그동안 조정 빌미에서 하하키시 홀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한 달 만에 들어보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매파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했던 이 대목이 6월에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면 결과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동안 사실 하하키시 홀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과잉이지 않느냐. 그러면 3대 지수는 올라간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오늘은 경기에 민감한 다우 지수가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이렇게 6월 CPI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GDP 애틀란타 나우에서 사실 1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끝났으니까 예. 이달 말에 발표되는 2분기 속보치에 대한 거의 확정적인 수치가 GDP 애틀란타 나왔죠. 예. 그걸 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 경제 우려가 되어왔던 인플레 문제는 6월에 CPI의 그 예상치를 보면 한 3% 내외로 나오지 않겠느냐. 예. 아까 이현 캐서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이번 주 초에도 이렇게 방송에서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3% 초반대 나온다. 그럼 물가가 이제 소위 인플레 통제권에 가시게 된다는 얘기죠. 아직 목표치 대비해서는 높지만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왜 스탑 고 홀드 원칙이냐. 금리를 올려놓고 실물 경제 반응하기까지는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CPI 상승률이 3%대 보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올렸던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 물가는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통제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해서 오늘 그 단기 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단기 금리들이 미국 금리들이 많이 떨어졌죠. 아마 채권의 장단기 스프레드 관련해서 정영국 PD께서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쭉 한번 오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년물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네요. 네. 10년물이 덜 떨어졌죠. 30년 안 떨어졌죠. 그러면 그동안 그 2년물과 10년물 사이에 100bp 이상 벌어졌던 이런 역전폭이 지금은 90bp 이내로 마이너스 90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지나치게 과잉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과잉 이렇게 그다음에 사실 그 경기 침체한 과잉 이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 입장에선 물가 안정 속에 경기가 견실하다 하는 이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것이 3대 지수 중에 특히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를 저렇게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최버 캐스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애틀란타 GDP 나오에 보면 그동안 저희들이 2에서 3%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지금 그 2%에서 이번에 조정한 것이 2.3% 조정했죠. 예, 맞습니다. 그 밴드폭에서 2에서 3% 한 달 전에 제시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그 밴드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자 작년 3분기 이후에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분기별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3분기에 3.2%, 4분기에 2.6%, 1분기에 2%인데요. 미국 경제 잠재 수준이 페드가 보는 것이 지금 1.75 내지 2%입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2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GDP 애틀란타 나오에 따라서 2.3%, 2%대 걸리면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노랜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랜딩 이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면서 오늘 다우존스를 비롯한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어제 중국의 CPI 그리고 PPI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동안 중국이 작년 그 국내 증권사들 리오프닝 효과가 적다. 예. 뭐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했고요. 경기 부양 효과도 적다 하는 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그대로 반영해서 사실상 중국에서 어제 발표했던 6월 PPI 생산자 물가가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은 소비시장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세계 공장 지표고 경제의 그 성장 경로를 보면 이렇게 공급 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PI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어제 중국의 6월 PPI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5.4%로 떨어졌는데요. 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4월에 4.5% 마이너스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요. 여기에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4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락 속도로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미국의 PPI가 플러스 13.5%입니다. 예. 근데 작년에 10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위에 마이너스 폭이 계속해서 되면서 지난 5월에 마이너스 4.5,
이번에 마이너스 5.4 결과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올해 목표 성장률이 5%입니다. 그런데 사실 PPI가 물론 분기별 지표 대비해서 월별 지표 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예. 목표 성장률 대비해서 이렇게 그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 물가는 대표적으로 경제 활력 지표거든요. 예. 경제 활력 지표니까 너무 홍앵커가 너무 들뜨면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침체되는 것이 그래도 들뜨는 게 낫거든요. 예. 침체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활동 지표가에 세계 공정 지표에 해당되는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한 가지 하락 속도가 브레이크를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금은 목표 성장률 5% 대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더 떨어졌다. 예. 당연히 디플레가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중국 경제를 비롯해서 사실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침체골이 깊으면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소폭 그렇게 반등이 했지만 사실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실무 경제 침체 상황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PPI가 낮게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책 뭐 이번입니까? 아마 그렇죠. 사실 작년 그 10월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에 그동안 뭐 LPR이든 모든 정책 금융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효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부양 효과가 시간이 가면서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중국은 지금 상태에서 너무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제는 뭐냐 수요라든가 소비라든가 투자에 반영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예. 이게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의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다. 그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자 그러면 자 홍익호가 지금 여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기가 지금까지 침체돼 있습니다. 또 홍익호가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도 사실은 그동안 금리 부담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그 투자했습니다. 예. 투자를 위축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낮춰줬습니다. 그러면 소비 증가하고 투자 증가하느냐 측면에서 아무리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자꾸 운영하면 투자라는 건 회임 기간이 있거든요. 3년 후년. 근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으면 기업은 아무리 현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자 기업 민간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여윳돈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결과적으로 저축한다. 그러면 세이빙스 패러독스 전략의 역설이 나오고 예. 기업 입장에서 투자 안 하니까 잠재 성장 위축 상태에서 현실 성장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사실은 통화 정책의 효과가 그동안 누체에서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체 확인됐기 때문에 에로 교수가 얘기했던 학습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금리 인하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 정책 지금은 예. 중국이 국가 채무가 많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다 국영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부채 이꼬르 국가 부채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자 통화 정책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면 재정이 드라이브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정 주치를 위해서 결국 국채를 발행하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기 부양에서 어제 경기 침체를 골이 깊을수록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가 어제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대순이 낮춰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6월 CPI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지금 6월 점도표상의 최고금리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논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2월달 점도표에 사실 느닷없이 예. 4월달, 5월달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너무 감안해서 또 볼코의 시리즈를 감안해서 점도표를 너무 최고금리를 올린 게 아닌가. 그때도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6월 기대 인플레가 많이 떨어지고 CPI가 지금 3% 내외로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잉크도 마르기 전인 6월 전도표상에 페드 멤버들이 너무 최고 금리를 올린 게 아니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6월 전도표상의 최고 금리는 어떻게 올라갔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최고 금리 사실 작년 12월에도 5.1%, 3월 달에도 5.1%입니다.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전도표는 5.6% 올렸습니다. 근데 금리는 동결했거든요. 예. 그러면 최고 금리가 5.6% 앞으로 올라간다면 6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지 왜 떨어뜨렸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앞으로 금리를 더 최고 금리를 올리겠다 하면서 정작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내년에도 통화정책 시차를 볼 때는 내년에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작 한 달 후 잉크를 마르기 전인 그 전도표의 최고 금리 올리던 그 상황이 과거 2021년 4월 달에도 자, 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일시적이다. 이게 인플레를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대 상황이. 자, 한 달 전에 최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후에 2월 CPI 상승률이 자, 지금 3% 내온다면 일단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해서 지금 기준금리 5.25% 하단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해서 내년 최고금리도 더 낮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월가에서 보면 지금 예상대로 3월에 CPI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면 왜 6월 달에 전도표를 최고금리에 올렸을까? 페드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시청자분이 이렇게 궁금하죠. 예. 궁금해야 되죠. 저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증권 시장에 반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페드의 신뢰, 파월의 신뢰, 그거에 비해서 계속 악수를 두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이기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월 달, 5월 달 인플레 기대 지표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잘 판단해서 해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그때 당시에 4월 달, 5월 달 인플레 기대 심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또 이번엔 일시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2년 전에 사실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다 했던 분이 인플레를 키웠거든요. 예. 근데 물가 안정 추세 속에 이번엔 거꾸로 4월 달, 5월 달 인플레가 재발 우려를 일시적 현상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낙인 효과에서 앞으로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자, 전도표 사항에 나타났던 금리를 올렸다. 근데 왜 당신들은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너무 과거의 볼거의 신수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해석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더더구나 그 이후에 한 2주 후에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서 연내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2주에 나타나는 미국의 6월 물가 동향, 인플레 관련된 지표는 크게 안정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이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그런데 시장 상기층에서 보면 체감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된 거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시장이 기대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6월의 CPI를 비롯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다시 미국의 서머랠리의 기대 수준을 높인다 하는 쪽이 하는데요. 너무 시장의 정점이 올랐을 때는 이걸 너무 방송을 통해서 기대 심리를 올리는 이런 쪽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발언은 제 자제합니다는 6월 CPI에 이게 크게 안정된 거를 나와서 아까 톱니도 예. S&P 기준으로 100bp 정도 더 올린다 예.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서머리를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의 시각이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목에서는 서머리를 높인다. 인플레 클릭스를 높이면 당연히 서머리를 높인다. 이런 쪽으로 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아주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목은 우리 서 작가와 함께 그렇게 붙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호주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생각나는데요. 스탑앤고 원칙을 고수한 바 있었죠. 네. 페드 만약에 6월 CPI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이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습니까? 네. 자, 둔화된 거 나오고 예. 지금 7월대 일반적으로 스카가 페드 외치는 것처럼 또 많이 외신에서 전하는 것처럼 금리를 올린다. 올릴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워낙 많이 강하게 떠들었으니까 안 올린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올린다 하면 지금 호주라든가 캐나다 전철을 하는 상태에서 호주 국민과 캐나다 국민들은 중앙은행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호주라든가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 금리 인상 국면에서 3월, 4월에 금리를 동결했죠. 예. 가장 먼저 동결했죠. 근데 4월 달, 5월 달 인플레 지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금리를 올렸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호주 국민이다. 캐나다 국민이다. 예. 금리를 동결해서 대출이든가 뭔가 이런 스케줄은 금리가 동결할 것이다 해서 대출이 1개월짜리가 있으니까 3년짜리, 5년짜리니까 그걸 금리 동결을 해서 금리 동결 시점에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가격 할인 정책에서 4월까지 3만 달러짜리 예를 들어서 3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할인해서 2만 5천 원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가격을 3만 5천 원에 한 달 만에 올렸습니다. 그럼 2만 5천 원에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테슬라 가격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세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 6월 달 금리 동결했습니다. 7월 달 올렸습니다. 5월 달 올렸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왜 동결했느냐? 캐나다 중앙은행과 호주 국민들이 지금 페드라든가 뭐해서 자기 중앙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하면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이 미국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문제, 6월달 CPI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페드가 잡아가지 못할 때에는 8월 잭슨 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잡아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연준이 7월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면은 6월에 왜 스탑을 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비판되죠. 예. 이런 대목은 아마 간단히 시간 관계에서 한국의 금통위가 더 중요하니까 파월의 교체론, 예. 이제 또 페드의 무용지물론, ineffectiveness 논란이 불 거다. 이게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논의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도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통위원들의 고민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페드보다도 예. 사실 한은희 이창용 총재님이 주관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일관성은 페드보다 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페드보다 먼저 금리를 2021년 8월서부터 올렸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죠. 이것이 MZ세대를 소상공인 이런 쪽의 문제가 됐었습니다는 올해 2월서부터는 금리를 동결했죠. 그런 가운데서 보면 페드가 오락가락하는 측면에서보다는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가도 많이 안정됐죠. 예. 작년 7월 달에 6.3%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3분의 1 토막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2.7% 정도 이렇게 돼서 이걸 반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금통위원들이 물가 안정 국면을 생각해서 그런지 사실 2월 이후에 3차례 정도 동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뉘앙스입니다. 자꾸 이게 금리를 동결하고 이렇게 이창용 총재께서는 시장의 매파 기조를 계속해 유지하겠다 하는 측면이 중앙은행 노이즈거든요. 예. 그리고 물가가 저렇게 2.7%로 이렇게 6월 달에 떨어졌는데 또 한해 금리 전망 보면 다시 이렇게 하반기는 올라가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고도의 화법인지 예. 그다음에 사실상 자신이 없는 건지 두 가지 각도로 보인다는 지금처럼 과거하다는 것은 정보의 우력에서 중앙은행이 정보 우력이 없을 때는 후자 쪽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신뢰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페드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FOMC 의사록과 파월의 기자회견과 일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 측면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에서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비록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 방향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경기 부양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을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